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54인데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였습니다. 그것도 압록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작은 동네였죠.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압록강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름이면 강물이 초록빛으로 반짝였고 겨울이면 하얗게 얼어붙어서 아이들이 그 위를 걸어 다니곤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가 6.25 때 이 강 건너 중국으로 피난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25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했는데 배급이 끊기고 나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 집 마당에서 고추도 심고 배추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가을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김장을 했는데 그때가 제일 정겨웠던 것 같아요. 서로 배추 나눠주고 젓갈 나눠주고 그렇게 도와가며 살았습니다.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배급소에는 사람들만 가득했지 쌀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장마당이라는 곳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장마당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중국에서 넘어온 옷가지나 생활용품을 팔아서 먹고 살았죠. 쌀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아침에 1,000원 하던 게 저녁엔 1,500원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버텼습니다. 아들 철호가 있었으니까요. 철호는 2000년에 태어났습니다. 외아들이에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제 삶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서 대학 보내자.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아이 밥은 꼭 챙겼습니다. 철호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뭐 배웠니? 물어보는 게 제일 큰 낙이었습니다. 아이는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까지 했어요. 선생님들이 철호 어머니, 이 아이 대학 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나중엔 피까지 섞여 나왔어요.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약 하나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죠. 저는 장마당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 약값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요. 그 시절 저는 아직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이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원수들이 우리를 고립시켜서 그렇다고 배웠으니까요. 장마당 아주머니들끼리 가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국은 잘 산다더라. 남조선은 쌀이 넘쳐난다더라.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데 순찰대가 지나가면서 한 할머니를 끌고 가는 걸 봤어요. 중국산 쌀을 판다고 걸린 거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나는 손주들 먹이려고 그런 건데. 그때 제 가슴 한편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아직은 몰랐던 거죠. 이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거요. 그때부터 우리 집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의 기침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밤에는 기침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봅시다. 제가 말하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 어머니도 비슷한 증상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폐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병원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약이 없으면 속수무책이에요. 주사 한 대 맞으려면 중국 돈으로 몇십 위안씩 내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 돈으로 하면 몇만 원이에요. 장마당에서 한 달 벌어야 겨우 그만큼 되는 돈이었죠. 저는 하루 종일 장마당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어요.
남편 약값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2015년 봄 남편이 피를 토했습니다. 그날 저는 울면서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돈을 빌렸어요. 이 돈 꼭 갚을 테니 제발 좀 빌려주세요. 그 돈으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동무, 이미 많이 진행됐소. 평양 큰 병원 가야 하는데. 평양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양 큰 병원에 갑니까? 그곳은 간부들이나 가는 곳이에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돈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죽지도 못한다는 걸요. 남편은 그해 여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8살이었어요. 죽기 전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하고 철호 제대로 못 챙겨줘서.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철호만큼은 제대로 살게 해주시오. 장례를 치르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상여매고 곡소리하고 제대로 장례를 치렀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제대로 못했어요. 간단히 화장을 하고 산에 뼈를 묻었습니다. 그나마 묘자리라도 있으니 다행이었어요. 아들 철호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19살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철호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서도 요즘은 대학 다니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교수님들한테 뭔가 갖다 바쳐야 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요. 저 혼자 벌어서는 아들 학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철호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학교 그만두고 일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내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대학 나오길 바라셨는데.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거 볼 수 없어요. 결국 철호는 대학을 중퇴하고 공장에 배치되었습니다. 기계 공장이었는데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급이라는 게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배급표 한 장 주는 게 전부였는데 그것도 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옥수수였습니다. 아들이 공장에서 돌아오면 손이 기름때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어느 날 밤 철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중국은 정말 잘 살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누가 들으면 큰일 나. 하지만 아들은 계속 물었어요.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형이 그러는데 중국 가족들이 보낸 물건 보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많다고요. 남조선은 더 잘 산다던데. 저는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거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 나오는 중국산 물건들을 보면 우리가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옷감도 부드럽고 색깔도 선명하고 질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조선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진짜 맞는 걸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정상인 걸까? 남편을 잃고 난 뒤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제 남편은 제대로 치료 한 번 못 받고 죽어야 했는가? 왜 제 아들은 대학도 못 나오고 공장에서 고생해야 하는가? 이 모든 의문들이 제 가슴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겹게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습니다.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장에서 퇴근한 철호가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 알고 보니 이런 일이었습니다. 공장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쉬는 시간에 누군가가 몰래 본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했대요. 철호도 얼떨결에 저도 들어봤는데 남조선 사람들은 잘 사나 봐요 라고 말했다가
그 자리에 보위부 밀고자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남조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그것도 남조선이 잘 산다는 말을 했으니 이건 체제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며칠 뒤 보위부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철호 동무 같이 가시지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6.25 때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끌려가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한번 끌려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저는 아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그들이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오.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철호가 끌려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대문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순이야, 보위부에 아는 사람 없니? 뭐라도 갖다 바쳐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아둔 돈을 다 꺼냈습니다. 남편 병원비로 쓰려고 아껴뒀던 돈, 철호 대학 보내려고 모았던 돈, 다 합쳐서 중국 돈 1,000위안 정도 되었어요. 그걸 들고 보위부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철호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저 철없이 한 말이에요. 담당자가 돈을 받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가도록 하지. 하지만 아들 사상이 불순하니 재교양이 필요하오. 매주 토요일 생활총화에 나와야 할 거요. 일주일 만에 철호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멍이 들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제 아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날 밤 철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서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들.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서 죽게 할 수는 없다고. 제가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철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총화에 나가야 했어요. 거기서 자아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저는 반동적 사상에 물들 뻔했습니다. 당과 수령님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되풀이해야 했죠. 아들이 그렇게 매주 모욕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였습니다. 한번 찍힌 사람은 계속 감시를 받아요. 공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어디서든 눈치를 봐야 합니다. 잘못 한마디라도 더하면 그때는 정말로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귀띔해줬습니다. 순이야, 내 아들 조심해야 한다. 요즘 단속이 심해졌어. 한국 영상물보다 걸린 사람들 수용소로 보낸다더라. 그날 밤 저는 남편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서 울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겠소?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하오? 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아들이 정말로 죽는다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어요. 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30몇 년을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여기는 제 아들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 남편이 묻혀있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철호가 끌려가던 모습이 보였고 귀를 막아도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죽을 각오로 이 땅을 떠나자고. 하지만 말이 쉽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신의주에서만 살았어요.
평양도 제대로 가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경을 넘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장마당에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귀가 번쩍 뛰었어요. 조심스럽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오래 알고 지낸 김아주머니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중국 가는 길 아는 사람 없소? 아주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 걸리면 너도 철호도 다 죽어.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했소. 여기 있으면 우리 아들 죽을 것 같아.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며칠 뒤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돈은 얼마나 있소?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얘기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3천 위안 정도였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1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가려면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해보지. 하지만 위험하오. 강을 건너다 죽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잡혀서 돌아올 수도 있소. 저는 말했습니다. 각오는 했소. 우리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생활했어요. 장마당에도 나가고 철호도 공장에 보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루하루 새면서 준비했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중국 돈을 더 모으고 떠날 때 입을 옷을 챙기고 약간의 식량도 준비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가져갈 수 없다고 했어요. 딱 몸에 지닐 것만 가져가라고요. 제일 힘든 건 철호한테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을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철호야, 우리 여기서 떠나자.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국으로 가자. 그리고 남조선까지 가는 거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위험해요. 걸리면 우리 죽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넌 죽는다. 매주 생활총화 나가서 고개 숙이고 감시받으면서 사는 게 사는 것이냐?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아들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가시겠다면 저도 따라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드디어 떠나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남편 산소에 다녀왔어요.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여기 두고 저 혼자 떠나게 돼서. 하지만 우리 철호는 제가 꼭 살려낼 거예요.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흙을 한 줌 떠서 품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흙 고향의 흙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 영정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이 집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며느리, 이렇게 3대가 살아온 집이에요. 마당의 감나무도 장독대도 다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린 철호가 마당에서 뛰놀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이 집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이웃집 아주머니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위험하니까요. 그냥 잠깐 친척집 다녀오겠다고만 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인데 제대로 된 작별 인사 한마디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고향을 떠난다는 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안방, 마루 하나하나가 다 아까웠어요. 여기서 남편과 웃고 울었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행복했던 날도 있었고 힘들었던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니. 새벽 2시 철호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우리 집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집. 저는 마지막으로 절을 했습니다.
안녕히.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날은 2018년 11월 24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어요. 브로커가 정해준 장소는 신의주 외곽의 한적한 강변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그곳에 도착했어요. 달은 없었고 구름이 잔뜩 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강물이 얼지 않았소. 물을 건너야 하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1월 말이면 강물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얼마나 갑소? 허리까지 차오를 거요. 조심해서 건너시오. 철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저는 수영도 못하고 나이도 이제 50 가까운데 차가운 강물을 어떻게 건넌단 말입니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브로커가 먼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철호도 뒤따랐어요.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음물이었어요. 뼈까지 시리는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야 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릎, 허벅지, 그리고 허리까지 찼어요. 물살이 새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손 놓지 마세요. 철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도 아들 손을 꽉 쥐었어요. 이 손만은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발밑에 돌들이 미끄러웠어요. 한번 미끄러지면서 물속에 빠질 뻔했는데 철호가 저를 잡아줬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고맙게도 우리 아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북한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초소에 순찰병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속삭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가만히 있으시오. 우리는 물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물에 그대로 서 있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어요. 제발, 제발 우리를 발견하지 말아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순찰병의 불빛이 이쪽 저쪽을 비췄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철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아니, 몇십 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물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손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철호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드디어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순찰병이 지나간 거예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가시오. 빨리. 우리는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얼어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물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허리, 무릎, 그리고 드디어 발목까지 내려갔어요. 강변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철호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직 멀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 미리 준비해둔 옷과 담요가 있었어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담요를 둘러쌌어요. 하지만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철호도 이를 딱딱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 관문을 넘었소. 하지만 여기서 중국공안한테 잡히면 다시 북으로 끌려가오. 조심하시오. 브로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압록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 건너편이 북한이고 제가 평생을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묻혀있고 우리 집이 있고 추억이 있는 곳.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철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 살았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살았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그날 밤 건넌 압록강의 차가운 물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물을 건너면서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여기도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이었어요. 거기 한 조선족 할머니 댁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애들아, 여기서도 조심해야 한다.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 잡으러 자주 온단다. 잡히면 다시 북으로 보내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건너왔는데 다시 돌려보내진다고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우리한테 따뜻한 밥을 주고 마른 옷을 주었어요. 우리도 같은 조선 사람 아니냐? 서로 도와야지. 할머니의 사투리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고향 말씨와 비슷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말투 같았어요. 여기가 비록 다른 나라지만 같은 핏줄이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도 돈을 벌어야 했고 한국으로 가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브로커가 일자리를 알아봐 줬어요. 저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고 철호는 공사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은 곧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음식 나르고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북한에서 장마당 하던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월급도 받았어요. 한 달에 중국 돈으로 1,500위안 정도였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25만 원쯤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죠. 문제는 신분이었습니다. 저는 신분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공안이 오면 뒷문으로 도망가야 했고 길에서도 공안 보이면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야 했어요. 중국말을 못하니까 더 티가 났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가르쳐줬어요. 순이야, 공안이 물어보면 워스차우센쭈, 나는 조선족입니다. 이렇게만 말해. 그 한마디를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데 공안들이 들어왔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주머니가 공안들한테 중국말로 뭐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뒤에서 설거지하는 척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행히 공안들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순이야, 너무 오래 여기 있으면 위험해. 빨리 한국 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해. 철호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공사판 일이 얼마나 힘들던지 저녁에 돌아오면 온몸이 흙투성이었어요. 20살 청년이 하루 종일 벽돌 나르고 시멘트 나르고. 하지만 아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것도 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예요.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조선족 할머니 댁 작은 방에서 잤어요. 텔레비전에서 한국 뉴스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높은 빌딩,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꿈 같은 세상이었어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저기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 꼭 가자. 그 즈음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족 교회에 다니던 할머니가 소개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우리 같은 탈북자들을 돕는 분이었습니다. 순이 집사님, 한국 가고 싶으시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니.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는 못 갑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가야 해요. 라오스나 태국으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데려갑니다. 길고 험한 여정이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과 교회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자를 지켜주시고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 주소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죄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6개월은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할머니, 식당 주인 아주머니, 한국 목사님,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는 것, 같은 핏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이제 다음 여정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험난한 길이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진짜 자유를 위해서요. 2019년 여름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중국에서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으니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유로 가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조선족 할머니가 손수 싼 김밥을 주셨어요. 애들아, 길에서 이거 먹어라. 배고프면 안 되니까.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한국 가서 잘 살겠습니다. 할머니도 우셨어요. 그래, 꼭 잘 살아라. 우리 같은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중국 남부로 가는 버스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좁은 버스 안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철호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의젓해졌나 싶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해준 위조 서류를 들고 국경을 통과해야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그냥 고개만 숙이고 계시오. 국경 심사대를 지나갈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사관이 서류를 보더니 뭐라고 물어봤어요. 라오스 말인지 영어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브로커가 대신 대답했고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도 험했습니다. 산길을 넘어야 했는데 차가 흔들흔들해서 멀미가 났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여행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도 신의주 밖으로는 거의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를 몇 개나 지나고 있었어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더웠어요. 북한의 여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사람들의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전혀 못 알아듣겠고 저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현지 교민분들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순희 씨, 철호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방콕에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절차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교민 집에서 지냈는데 그분들이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고향이 그립습니다. 비록 남한 출신이지만 북에서 온 동포도 같은 민족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조선족 할머니, 한국 목사님, 태국 교민들. 모두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드디어 대사관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2019년 8월 25일,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교민분이 우리를 대사관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저 문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에 계신 분들이 다 한국말 하십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저는 철호 손을 꼭 잡고 대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분이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중국 거쳐서. 그 순간 직원분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정말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된 건가요? 직원들이 우리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남편의 죽음, 아들의 위기, 압록강을 건넌 밤, 중국에서의 6개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직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제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제 생애 처음 타본 비행기였어요. 하늘을 날다니.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철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창밖을 봤어요. 하얀 구름들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 아들 살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음료수를 나눠줬어요. 공짜로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기내식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식사였어요. 저는 그것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하늘을 날면서 밥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말로요. 제 모국어로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디는 겁니다. 평생을 갇혀 살던 우리가 마침내 자유를 찾은 겁니다. 2019년 8월, 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로 한국 땅을 밟은 겁니다. 공항 안은 너무나 밝고 깨끗했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빛나고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가 진짜 왔구나. 자유의 땅에. 공항에서 통일부 직원분들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김순희 씨, 김철호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제가. 50평생을 북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석 달을 보냈는데 매일이 신기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도 배우고 은행 이용하는 법도 배우고 병원 가는 법도 배웠어요. 우리로서는 모든 게 처음이었거든요. 제일 충격받은 건 마트였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마트에 데려갔는데 물건이 넘쳐났어요. 쌀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과일도 온갖 종류가 다 있고 고기도 싱싱한 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다 진짜예요?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었는데 여기는 물건은 넘치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편의점이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24시간 문을 연다고요? 밤에도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11시쯤 편의점에 가봤습니다. 정말로 문이 열려 있었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젊은 점원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컵라면 하나를 사서 나왔어요. 그걸 들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밤에도 마음대로 나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 인터넷도 놀라웠습니다. 컴퓨터를 켜면 온 세상의 정보를 볼 수 있다니요. 저는 조심스럽게 북한을 검색해봤어요. 북한 소식이 다 나왔습니다. 신의주 소식도 있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 이야기도 있었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어요. 남편 산소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정착금도 주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우리만의 집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집안에 있고 보일러도 있어서 따뜻했어요. 북한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철호는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리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었죠. 우리 아들 대학 보내는 게. 북한에서는 이루지 못한 꿈을 여기서 이루는 겁니다. 철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잡을게요. 그래서 어머니 편하게 모실게요. 고마운 우리 아들입니다. 저는 지금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방 보조일인데 북한에서 장마당 하던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월급도 제때 나오고 사장님도 좋은 분이에요. 순희 씨 고생했어요.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들으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요. 말투가 달라서 사람들이 제가 북에서 온 걸 금방 알아요. 아, 북한 분이세요? 그러면 좀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제 여기서 잘 사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음식 맛도 다르더라고요. 같은 김치인데도 남쪽 김치는 덜 짜고 달아요. 북쪽 김치가 더 짰거든요.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았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고향 음식이 그리워요. 명태찌개, 감자떡, 옥수수밥. 북에서 먹던 그 맛이 그립습니다. 제일 그리운 건 역시 남편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면 생각해요.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아들도 잘 크고 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남편 산소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고향집 마당에 감나무는 아직 있을까요?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건강하신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에는 아직도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 한 번 못 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 같은 젊은이들이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한쪽은 자유롭게 살고 한쪽은 갇혀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6.25로 헤어진 이산 가족들처럼 우리도 평생 그리움만 안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제발 통일이 되어서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자유롭게 고향에 가서 남편 산소에 절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저는 54입니다. 나이가 많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압록강을 건넌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북에 남은 우리 동포들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